안녕, 여러분의 지구핑 민영쌤이야. 우리 3월 모의고사 어땠나? 좀 만만치 않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어도 괜찮고, 잘 나왔으면 좋고,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선생님이랑 함께 오답노트 열심히 달려보고, 그리고 또 맞은 문항들도 선생님이랑 함께 역시 정답노트,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필살기,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잘 다져서 우리 앞으로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 열심히 달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봐요. 선생님이랑 함께 3월 더프 해설 강의 달려봅시다. 자, 1번 문제. 작년 평가원과 수능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이 퇴적암, 퇴적 구조약. 그래서 아마 올해 너희들이 푸는 모의고사에 이 문항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건데 우리 미리미리 잘 공부해 놓읍시다. 요거는 건열이야. 쩍쩍 갈라진 자국. 그 다음에 얘는 연흔이야. 이 두 사진은 모두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조금 어려운 말로 층리면에서 관찰한 구조야. 암기해야 돼. 건열과 연흔은 모두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층리의 면에서 내려다봤을 때 관찰 가능한 구조. 얘네들을 뚝 잘라서 옆에서 보고 싶어. 케이크 단면이라고 얘기하지. 단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 아이는 쩍쩍 갈라진 자국이 아래로 볼록, 미분 불가, 미분 불가 뭐 이렇게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보일 거야. 이 건열은 말 그대로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연흔은 물결의 찰랑임 또는 유체의 찰랑임이 기록될 정도로, 그게 물밑이라면 굉장히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보통 만들어진다. 이 아이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기본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혹여 이 아이들이 이렇게 뒤집힌 모양,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보일 때 지층이 역전되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 자, 이 정도 보고 한번 가볼게요. 기억. 층리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퇴적 구조이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니은. 지층의 역전 여부 가능해.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수심이 얕은 물밑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연흔만. 건열은 물밑이면 안 돼. 물이 증발해버려서 건조한 환경이어야 되니까 디귿은 안 돼요. 다음은 문제 발문에 과거의 어떤 두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를 나타냈다고 했어. 얘들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몇 개 없을걸? 봐봐. 암흑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있어. 물질 안에는 암물이 있고 우리의 보물이 있어. 학자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그 양이 계속 일정했다고 생각해. 이게 빅뱅의 기본 가정이야. 정상우주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 정상우주론은 물질이 계속 응애응애 새롭게 태어난다고 얘기했고, 빅뱅은 한 번 태어난 물질은 더 태어나거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즉, 질량 보존을 주장했지. 물질은 일정해. 반면에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점점점 커질 때 없던 빈 공간이 생김에 따라 그 빈 공간에서 자꾸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 아직 그 정체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암흑에너지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암기할게.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물질은 그 양이 계속 일정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아이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밀도는 어떻게 변할까? 물질은 한 번 태어난 이후에 더 태어나지 않는데 우주의 공간은 자꾸 팽창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점점 희석되겠지. 그치? 물질의 밀도는 점차 줄어들 거야. 자, 반면에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이 생겨도 거기서 자꾸 나온대.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우주상에서 일정해.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우주의 밀도를 형성할 테니까 얘는 일정한데 얘는 감소해. 즉 얘네 둘이 합쳐진 우주의 밀도 역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한 번만 더 갈게. 이 아이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시 물질은 한 번 응애한 이후에 더 응애하거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은 우주의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미미미해질 수밖에 없잖아. 반면에 비율이라는 거는 합쳐서 100%가 돼야 돼. 상대적으로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주에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현재 이 아이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외워야 돼요. 암흑에너지는 약 70%로 외우세요. 그리고 물질은 약 30%인데 한 번만 더 갈게. 암흑물질이 한 5배 정도 많다고 외워두면 좋아. 25% 정도 되고 보통 물질은 5% 정도 돼. 자,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우리 추론인데 물질은 한 번 응애한 이후에 더 태어나거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 따라서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이 현재 약 5대1의 비율이라면 아마 예전에도 그 비율 자체, 값은 달랐겠지만 암흑물질이 한 5배 정도 많고 보통물질이 그것의 한 5분의 1배 정도 되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됐을 거야. 자, 요 정도 됐어요. 잘 봐. 가랑 나중에 뭐가 더 과거인지 문제에서 주지 않았어.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얼어있지 말고 고장나 있지 말고 일단 박아. if 만약에 이게 더 옛날이고 그 다음이 얘라면 하나 박아놓고 한 번 더. 어차피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거든. 만약에 얘가 더 옛날이고 얘가 그 다음이라면 그럼 잘 봐.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A 같은 경우는 좀 그 비율이 컸다가 좀 줄어들지. 자, 다시. B 같은 경우는 좀 작았는데 비율이 커졌어. 다시. C 같은 경우는 조금 비율이 컸는데 비율이 작아졌어. 잘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거는 오로지 암흑에너지 하나밖에 없고 물질은 암흑물질도 그렇고 보통물질도 그렇고 그 비율이 줄어들어야만 해. 따라서 시간은 이 노란색 방향이 맞아. 거꾸로 간다고 하면은 늘어나는 게 2개가 되고 줄어드는 게 하나가 되잖아.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맞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찾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이 흘러.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요 놈은 누구고? 그러지. 증가하는 거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암흑에너지밖에 없다 그랬어. 좋아.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남은 2개가 물질일 건데 오케이. 물질 중에서 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 그렇지. 암흑물질이고 요 놈이 우리의 보물이다. 우리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암기할게. 보통 물질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우리의 보물? 수소.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기억할게. 우주의 평균 밀도는 가일 때 작아.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억 맞아요. 니은 C에서 보통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이다. 암기 요소입니다. 자, 디귿. 현재 동그라미.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면 현재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건 어느 과거의 것이었고 암흑물질은 약 25%. 그 다음에 디귿에서 비교 대상이 지금 B거든. B는 암흑 에너지였어. 그렇지. 그럼 현재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누가 더 커? 그렇지. 암흑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 했어요? 디귿 A가 작다. 오케이. 맞아요. 자, 지질시 내도 암기할 것이 많은데 문제 안에 ABC가 어떤 시대인지 안 줬는데 선생님은 보자마자 알 것 같아. 얘는 고생되고 중생되고 신생대야. 혹시 감으로 푼 친구들이 있다면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돼. 선생님, 이게 어떻게 고생대인 줄 아셨어요? 일단 첫 번째, 육상 식물이 최초로 응애한 시기, 식물이 최초로 육지 위로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고생대
초인 실루리학이야. 그 다음에 해양 동물이 최초로 응애했던 시기는 고생대 이전인 성캄브리아 시대 내에서도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시원 중에서도 잘 말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이 원생 누대 때 똑같이 이응이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가 최초로 해양 무척추 동물로 등장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양 동물이 고생대 응애하진 않았고 이미 고생대 이전에 응애했던 것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급증한, 즉 이 A 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는 안 들어가 있고 고생대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수능 기출. 해양 동물이 미친 듯이 멸망한 시기가 있어. 이때가 언제냐면 고생대 말인 폐렴기야. 자,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다 패버렸어. 다 죽었어. 얘네가 왜 이 폐렴기 때 이렇게 많이 멸망했을까? 고생대 말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알아야 돼. 고생대 말에? 그렇지.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던, 그렇지, 판게아가 만들어진 시기지. 얘들아, 판게아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모든 대륙들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 요거 선생님 따라오세요. 아니면 요거랑 동의어가 해안선 옆에 그대로 붙어 있는 대륙붕의 면적. 이게 되게 좁아. 다른 시기는 이 대륙들이 다 분리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뿅뿅뿅뿅.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해안선은 전부 이 라인들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륙붕의 면적도 이 나머지 바다 그리고 육지에 가까운 요즘 수심이 얕은 영역들이 될 거니까 해안선의 길이 또는 대륙붕의 면적은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보다 딴 때가 더 길 수밖에 없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는 이 사이사이에 살던 아가들이 다 짜부돼서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해양에 있던 애들이 특히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지. 육상 식물도 뭐 살짝 삐끗하긴 했지만 해양 동물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할 요소가 우리 중생대 때 기후인데 요때 좀 특별했어. 중생대 때는 빙빙빙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중생대 하면 뭔가 쥐라기 공원 생각나? 공룡 생각나? 그래서 우리 공룡을 떠올리면서 공룡이 살 만큼 굉장히 온난한 시기였다.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 또 우리 이슈 하나가 있는데, 신생대는 현재의 수륙분포가 거의 완성된 시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세계지도가 거의 완성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꽝 하고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산맥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래서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어요까지 외워두면 우리 아주 완벽하겠다. 자, 기억할게요. 대륙붕의 평균 면적은 B시기 말이 넓었다. A시기 말보다. 맞아. A시기 말은 판게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B시기 중 중생대 중 빙하기가 있었다고요? 빙하기 없었어. 공룡이 살아야 돼. 되게 따뜻해야 돼. 그 다음에 디귿 C시기 중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오케이. 맞습니다. 암기. 심순위? 심층순환이야. 문제 발문에도 심층순환이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얘들아, 심층순환은 기본적으로 밀도차에 의해서 일어나거든. 잘 들어. 해수의 밀도는 누가 결정짓냐? TS가 결정짓는다. 수온과 염분이 결정짓는다.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짤수록, 그래서 차가울수록, 차갑고 짤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고, 그 밀도 큰 아이가 훅 침강하면서 바닥으로 길길 기어가기 시작하면서 순환을 만들어. 심층순환의 기본 원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보는데, 양쪽에 염분은 똑같대. 근데 수온이, 그렇지, 다른 소금물 A, B를 채웠대. 그리고 이제 좀 구분을 하려고 빨강색, 파랑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핵심이야. 칸막이를 슬쩍 들어 올리는 거야. 잘 봐. 칸막이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일단 아래쪽부터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그러면 바닥을 따라 길길 먼저 파고들어서 기어갈 수 있는 놈은 분명히 묵직한 놈일 거거든. 그러면 수온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수온이 차가운 놈이 묵직할 거고 그 차가운 놈이 바닥을 따라 먼저 이동을 할 거야. 근데 그 이동한 결과를 알려주었으니 소금물이 기역에서 바닥을 따라 니은으로 오케이. 그러면 소금물 A가 묵직했다는 것을 뜻하고 얘가 수온이 낮았다는 것을 뜻해. 자, 다시 한번 A가 이제 B 동네로 이렇게 놀러 가면 B가 A보단 가벼우니까 이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따라 기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칸막이를 샥 들어 올려. 그런데 A만 이쪽으로 이동한 상태라면 굉장히 이상할걸? 왜냐면 A 소금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B 소금물은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 그치? A가 없던 I가 밑에 이렇게 채워주니까 그럼 이제 자연의 원리는 되게 단순해. 얘는 수위가 높고 얘는 수위가 낮아지는 이런 이상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 싫어.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맞춰주려고 딴 데서 이동을 할 건데 그게 과연 누구겠느냐? 가벼운 소금물 B가 이렇게 이동해주면서 수위를 맞춰주면서 공평한 상태가 되게끔 해주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물론 컬러도 되겠지만 요 위에 일부러 스티로폼 조각을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스티로폼 조각이 표층에 있으니까 심층에서는 소금물 A가 파고들고 표층에서는 그렇지 소금물 B가 스티로폼 조각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심순위가 만들어지는 심층순환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이었다. 스티로폼 조각의 이동 방향은 왼쪽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네. 자, 기억선지 볼게요. 소금물의 수온은 A가 낮다. 그렇지. A가 낮아. 무거운 놈. 니은. 원에서 니은 방향으로 이동한 소금물은 B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묵직할 거니까. 디귿. 2에서 스티로폼 조각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했어야 돼요. 디귿은 땡. 자, 우리 태양이가 주계열성으로 총 100억을 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태양이가 한 50억 정도 먹었어. 그 태양이의 일생 중에서 태양이의 표면 온도, 그리고 반지름, 광도를 안 주고 너희들한테 찾으래. 자,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우리 요 공식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 LRT. 여기 원래 이제 상수가 붙어 있는데 상수를 가지고 지구과학 1에서 아주 상세한 계산을 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선생님 손모가지를 걸고 얘기할게. 그래서 그 상수는 다 빼고 선생님은 이걸 그냥 는으로 써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광도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봤을 때 반지름이 2변할 때 광도는 4가 변해. 그러니까 광도 변화가 더 팍팍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봤을 때 더 쏴샤샥하고 올라가는 게 니은이거든. 그래서 얘가 광도고 요 좀 천천히 변하는 게 반지름이다 이렇게 찾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5년 연속 수능인데 표면 온도는 뭐랑 동의어냐면 람다 맥스랑 동의어야. 물론 반비례 관계에서.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쓰면 요거 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표면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잘 봐. 표면 온도가 오른쪽 가서 읽어야 돼. 예를 들면 한 5,600, 한 30 정도 됐을 때랑 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표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빡 올라갔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 5780이랑 5800 사이니까 우리 57 한 90으로 읽어주세요. 표면 온도 읽을 때는 오른쪽 Y축으로 와야 돼. 우리 지구과학은 이렇게 좀 자료 안에 Y축도 2개씩 설정하고 X축도 2개씩 설정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떤 값을 읽어야 할지를 눈깔 크게 뜨고 왔다리 갔다리 잘해야 돼. 자, 표면 온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높아져. 그러면 표면 온도랑 람다 맥스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람다 맥스는 어떻게 돼? 그렇지, 짧아져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시험 삼아. 이 반지름 변화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읽으면 안 되고 왼쪽에서 읽어야 돼.
광도 또는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반지름이 초반에는 한 0.8에서 0.9 사이인데 값이 조금 애매하니까 약간 올려가지고 그냥 한 0.9를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반지름이 커져. 자, 근데 여기서 읽으면 절대 안 되지. 얘를 왼쪽으로 쭉 가져가. 그렇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요것도 약간 올려서 읽었으니까 우리 편의상 얘도 한 조금 올려서 1.1 정도로 읽어볼까? 반지름은 이 주어진 제시된 기간 동안 한 0.9에서 1.1 정도 변하고 표면 온도는 5630에서 5790 정도로 변하네? 그럼 얘들아, 만약에 선지에서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량이 아니라 유를 물었어. 그럼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것도 수능에서 량과 폭을 물었던 이슈가 한 번 있었거든? 이게 량과 폭이 아니라 변화된 비율을 물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 양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라는 퍼센트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반지름은 0.9에서 1.1 정도로 변했어요. 그런데 처음 양 대비 그 정도로 변했어요. 이걸 비율로 얘기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 때려주면 되거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표면 온도는요 5790에서요 5630 정도로 변했거든요. 근데 얘만 말하면 그건 변화율이 아니라 량이 돼. 변화 비율을 얘기하고 싶으면 처음 양 대비 그렇게 변했어요.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고 싶으면 100을 곱해주면 돼. 이게 바로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빼기로 변화량만 생각하면 얘는 0.2밖에 안 되고 얘는 160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양으로 따지면 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완전히 값이 달라진다? 자, 요것도 얘들아 아주 상세한 계산값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 얘는 0.9에서 0.2잖아. 그럼 선생님 같으면 그냥 얘를 거의 1로 퉁 치겠어. 그러면은 1에 0.2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는 한 20% 정도 되겠지.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가 160이 나오거든? 분자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얘를 6000으로 때려. 6000. 그리고 얘를 그냥 200으로 해. 그러면 얘 약분시키면 30이고 30분의 100이니까 얘는 몇 퍼센트 되겠어? 그치, 한 3% 정도 될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변화율로 따지면 사실은 반지름이 훨씬 제시된 기간 동안 그 비율이 컸던 거야. 요거 조심하세요. 자, 기억 갈게. 기억은 반지름이다. 괜찮았어요? 니은 밑줄 빡.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의 람다 맥스라고 써놔. 그리고 현재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람다 맥스가 주계열이 시작될 때보다는 짧아요.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디귿. 제시된 기간 동안 태양은 표면 온도의 변화율이 반지름의 변화율보다 크다고요? 아니요. 요게 훨씬 작아. 량인지 율인지 조심할 것. 자, 생가지, 생명가능지대. 문제 주계열성 밑줄짝. 주계열성일 경우에 우리 H열도상에서 살짝 나타내보면 왼쪽 위로 갈수록 주계열이에요. H열도상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주계열은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이 온도는 중온, 표온 다 들어가. 중심맥의 온도, 표면 온도 싹 들어가. 다시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진화 속도, 생가지 폭, 생가지 거지의 평균 거리 전부 비례해서 다 커지고 딱 하나만 반비례. 별에 수명만 반비례. 와, 그럼 이제 완전 쉬운 게 얘 생가지의 범위가 0.3에서 0.5 AU네. 벌써 엄청 작아. 생가지 폭도 0.2밖에 안 돼. 이 사이니까 얘는 훨씬 늘어났어. 이거 A보다 B가 큰 별이네. 1.1에서 1.9니까 생가지까지 거리도 되게 멀어졌고 폭도 0.8이야. 그럼 지금 A별이랑 B별 중에 얘가 작고 크다는 거 판명 났는데 얘 질량 보니까 얘가 또 왕별이네. 그럼 C가 왕별이네. 그러면 C는 이거보다도 생가지 범위 대체적으로 좀 뒤로 밀려 있고
폭도 그렇지. 더 넓어야만 해. 완전 쉬워, 생가지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좀만 디테일 한 번만 더 갈게. 얘는 어쨌든 쪼만한 별이니까 B, 즉 1.1보다 작다는 건 판명 났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갈까? 태양보다도 작은 별일까, 큰 별일까? 1.1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1보다도 작을까? 요거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는 우리들의 암기 요소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설이라서가 아니라 평가원 수능도 요 정도는 요구합니다. 태양이랑 우리 태양이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가 얼마게? 걸어지 1AU야. 우리 지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행성이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 자체가 1AU도 못 들어와. 즉, 이 A라는 별은 태양보다도 더 작은 별임을 알 수 있어. 오케이. 우리 요 정도 하고 기억선지 갈게요. 기억은 1보다도 작다. 그렇지. 태양보다도 더 조그만 별, 애기별이야. 그 다음에 니은, C의 생명 가능지대 폭은 그렇지 왕별이니까 0.8AU보다도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생가지에 위치한 행성이 자 밑줄 쳐.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생명 가능지대 문제에서 어떤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물으면 반드시 뭐랑 동의어 정리하면 되냐면 별의 수명이랑 동의어 정리하면 돼. 왕별일수록 화르륵 굵고 짧게 살고 조그만 애기별일수록 가늘고 길게 살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의 수명과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A가 가장 그 시간이 길다. 그치? 애기별이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아이. 옆에 행성도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다. 됐어? 자, 우리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마 잘 안 되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암기도 안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자료도 조금 좋고 좀 어려웠을 수 있어. 악기상 중에서도 뇌우거든? 자, 우리 요거 외웁시다. 평가원에서도 나왔었을 때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왜냐면 아이들이 암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뇌우의 발달 단계는 3개야. 암기, 시작, 적, 성, 소.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지? 적, 성, 소, 적, 성, 소, 적, 성, 소. 이 3개의 단계에서 2개만 따 외우면 되거든? 우세하게 만들어지는 기류랑 기날. 날씨. 요것만 하면 돼. 아우, 진짜 쉬워. 얘들아, 적운 단계는 오로지 상승 기류만 존재하는 단계.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비에 의한 하강 기류가 공존하는 단계. 소멸 단계는 오로지 약한 하강 기류가 우세하게 만들어지는 단계. 날씨는 잘 들어. 여기는 아직 비 안 와. 우리 이번 여름에도 이거 경험할 건데 갑자기 먹구름이 샥 몰려올 때가 있어. 그때야. 아직 비는 안 오고 막 하늘이 막 캄캄해져. 막 상승 기류가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구름이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하려고 하면서 먹구름이 차라락 끼는 단계. 아무 일 없어. 그냥 먹구름만 둥실둥실. 그런데 이 성숙 단계가 되면 여기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 우르르 꽝꽝 번쩍 비. 만약에 시기가 약간 4월이나 이쯤 정도로 좀 애매하면 심지어는 우박까지. 상승 기류는 계속 지속되면서 구름의 최고 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응결된 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와드드드드드드 떨어지는 단계. 막 그냥 우르르 꽝꽝 막 소나기 막 쏟아지고, 이거 내가 이 지나가면은 그냥 비 맞은 생쥐꼴 돼서 도저히 학원에 못 걸어가겠어. 나 잠깐 올리브영이나 아트박스 들어가서 약간 쇼핑하고 있으면 돼. 그럼 한 5분, 10분 지나잖아. 그러면 비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그게 이 마지막 단계야. 그래서 이때는 아주 약한 소강 상태의 비. 자,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를 각각 뭐로 정의를 해줬냐면 주진 않았어. 적운 단계랑 소멸 단계 중에 찾으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아, 왜 적운 단계에서는 공기가 상승할까? 왜 소멸 단계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하강을 할까? 자연의 원리는 단순해. 얘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내 몸이 가벼워서야. 난 가벼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왜 가벼워? 그치, 중요. 얘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그래. 다시, 얘는 왜 하강해?
주변보다 내 몸이 무거워. 그래서 휙 꺼지는 거거든. 왜 무거울까? 그렇지. 얜 주변보다 차가워서 그래.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중앙부와 약간의 주변까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래. 보니까 어렵지 않아? 잘 봐. 3도, 4도, 5도. 즉 얘는 중앙부가 차갑네. 얘는 7도, 6도도 오케이. 얘는 중앙부가 약간 핫하네. 핫해. 얘네. 바로 나가? 그렇지. 적은 단계였고, 얘는 주변부보다 중심부가 좀 더 차가워서 훅 내려갈 수밖에 없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그렇지, 소멸 단계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이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소멸 단계까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속 상승 기류, 그 상승세가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기류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때가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져. 중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 좀 추워져요? 좀 차가워. 그러면 얘 자체가 차가우면 이놈이 방출할 수 있는 적외선 에너지도 적어. 내가 에너지 자체가 없는데 어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겠어? 평형의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돼. 아, 이거 중요하네. 요까지 분석하고 한번 선지 가볼게요. 기억. 가는 적운이라고? 아니, 가는 소인데 소매. 니은. 시간당 강수량은 가가 많아. 봐봐. 얘들아. 성숙 단계가 물론 시간당 강수량은 1등이지. 근데 여기선 성숙 단계 빼버리고 얘랑 얘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땐 얘기했지. 아직 비 안 와. 그냥 먹구름만 쫙 몰려드는 단계니까 비 자체가 없어. 따라서 약한 소강 상태긴 하지만 굳이 적은 단계랑 비교하자면 얘가 시간당 강수량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많다. 그렇지. 소멸 단계가 많다. 괜찮고. 자, 디귿 별 붙여놔. 구름의 최상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폭사 에너지의 양은 온도랑 비례해. 그래서 가가, 즉 소멸 단계가 그 에너지는 적어요. 근데 가가 많다 그랬으니까 땡. 오케이. 어우, 중요했어. 와,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송에 대한 문제야. 그 에너지를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대순이와 해순이야. 대순이, 해순이가 누구게? 그치. 대기대순환과 해류의 순환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왼쪽은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요.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랬거든? 그럼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잘 보이는 것부터 자료를 분석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좀 뭐가 보였냐면 얘를 보니까 에이 잘 모르겠다. 좀 막 이상 두리뭉실하네. 근데 얘는 좀 뭔가 자료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시커먼스. 얘들아, 문제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어떻게 정의해 줬냐면 플러스는 요거 북쪽 방향, 마이너스는 남쪽 방향으로의 에너지 수송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 그럼 예를 들면 요 시커먼스를 읽어봤을 때 아주 제일 시커먼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의 에너지 수송이 굉장히 활발한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지. 또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빗금친 영역 중에서도 제일 시커먼스 맨 끝이거든. 그럼 여기는 북쪽 방향으로의 에너지 수송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 얘들아, 실제로 겨울철이 됐을 때 온도차가 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에너지 수송이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전 지구적인 경향성이 있거든. 그래서 12월이나 또는 이쪽의 12월, 즉 북반구 입장에서의 겨울철, 그렇지. 북반구 입장에서의 겨울철에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수송되고, 자, 중요. 남반구 입장에서는 6월, 7월이 겨울이야. 그래서 남반구 입장에서도 역시 겨울철에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수송되고 있다. 요 정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또 뭐 하나를 분석해주고 싶냐면 요 라인을 하나 찍어주고 싶어. 여기. 그러니까 빗금이랑 안빗금 경계. 여기 봐봐. 따라 여기 한 번 더 해볼까? 여기도. 여기는 좀 명확하게 보였거든. 요런데. 이런데 물론 사이사이에 좀 있긴 하지만 큼직하게 좀 잘 보이는 거 중심으로 분석하면 좀 쉬우니까 뿅뿅뿅 여기.
와, 이 라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북쪽 방향으로의 수송과 남쪽 방향으로의 수송의 경계가 되는 위치거든? 얘들아, 지구는 진짜 아름다워가지고 북반구 쪽에 부족한 에너지는 대체로 북쪽으로 수송되고 남반구 쪽에 부족한 에너지는 과잉된 쪽에서 또 남극 끝으로 부족한 쪽으로 수송이 돼. 그래서 대체로 적도에서 고緯도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수송되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우리 대순이잖아. 자, 우리 대순이 한 번만. 0도. 이 세상 제일 핫한 곳. 적도는 너무 뜨거워. 그래서 공기도 뜨거워.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 그래서 하늘 위로 시리릭 올라가. 근데 이놈이 대륙간 계면까지밖에 못 가고 대륙간 계면에서 부딪혀서 꺾여. 그 꺾인 아이가 30도에서 쭉 하강기를 형성해. 우리 요거 기억나요? 도로도로도 또 한번 돌리면 돼. 도로도로도 또 이렇게 돌리면 돼. 도로도로도 또 돌리면 돼. 잘 봐. 이 대순이의 시발점. 대순이의 시작점은 우리가 0도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상승기류, 즉 헤들리 순환의 상승기류를 올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 이상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계절에 따라 여기가 바뀌어. 선생님 적도가 바뀐다고요? 아니, 지리적인 적도는 바뀌지 않지만 이 세상 가장 핫한 곳, 조금 어려운 말로 열적도라 하는데 그게 조금씩 바뀌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0도가 이 세상에 제일 핫해요 그랬지만 실제로 만약에 7월이 된다. 7월이 되면 우리는 여름이고 저들은 겨울이야. 그럼 이 세상 가장 핫한 곳의 평균적인 위치는 어디로 올라가겠어? 그렇지, 북상하지. 7월엔 그래. 자, 그런데 만약에 12월이 됐어. 12월이 되면 우리는 겨울이잖아. 근데 그들은 여름이거든? 그럼 이 세상 가장 핫한 곳의 위치가 살짝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 세상 가장 핫한 곳은 평균 기온이 높은 곳에 치우쳐 있을 거니까 약간 남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 세상 가장 핫한 곳, 즉 에너지의 북쪽 방향으로의 수송과 남쪽 방향으로의 수송이 약간 경계가 질 수 있는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보세요. 7월, 6, 7월쯤, 즉 우리가 여름일 경우엔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거 보여?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계절적인 영향도 받고 해양 같은 경우는 또 수륙 분포의 영향도 받아.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새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6월, 7월에 살짝 헤들리 순환의 상승부에 해당하는 이 위치, 이 세상 가장 핫한 곳이 북상하는 경향성이 있다. 좀 어려웠지, 그치? 요거 조금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분석하고 기억선지 갈게 얘들아. 북반구 여름철에 그랬거든? 편의상 북반구 여름철에라는 말을 그냥 7월에로 치환해. 알겠지? 그럼 7월에 한번 분석해 볼게. 7월에 월별 총 에너지 수송량 그랬어. 월별 총 에너지 수송량을 40S. 다른 컬러 한번 해볼까? 40S. 우리가 20이랑 60이 요쯤에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한번 그어볼게요. 40S. 또 한 번 더 그을게. 6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 40S. 에서 7월. 그렇지. 여기 딱 수직선 하나 더 그어. 7월. 그렇지. 여기 수직선 하나 딱 그어. 에 에너지 수송량을 묻고 있거든. 그러면 요 색칠된 영역을 읽으면 되니까 요게 한 칸당 4야. 그럼 이 끝이 마이너스 12로 끝날 건데 선생님 편의상 한 중간 정도로 읽을게요. 그러면 8이랑 12의 중간이니까 여기는 한 10. 부호는 무시해도 돼.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 번 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진한 색깔 중에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진한 색깔 중에서 한 번, 두 번,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4랑 0의 중간 정도인 선생님 한 이 정도로 읽을게요. 그러면 40S에서 7월의 총 에너지 수송량은 2랑 10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은 에너지 수송은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니까. 자, 근데 여기를 뭐랑 비교하라고 하냐면 0도랑 비교해라고 해. 적도랑 비교하라고 해. 여기랑 이렇게 한 번 더 수평선을 그어주세요. 0도 여기랑 비교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야. 그래서 여기를 한 이 정도로 읽을게. 그 다음 이쪽은 약간 여기네. 그러면 여기도 한 이 정도? 그러면 0도에서의 총 에너지 수송량은 2 더하기 2는 기요미 4고
40S에서 총 에너지 수송량은 2 더하기 10이니까 기홈이 12네. 얘가 더 크네. 그치? 우리 혹시 요거 알아? 이거 본 적 있어? 여기서 사실은 배경 지식으로 살짝 암기해놔도 좋은 게 에너지 수송이 제일 활발한 위도대가 우리나라 부근이야.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남한이랑 38선 지나는 거 알아요? 38선이 위도가 38도라 그렇거든? 오, 38도? 그래서 요 40도 부근이 에너지 수송이 제일 활발해.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거야. 자료 분석을 했어도 좋고 암기 요소를 살짝 집어넣었어도 돼. 근데 아마 암기 요소는 떠오르진 않았을 거야.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일단 자료 분석으로 해소는 하고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교과서 안에서 배우는 지식이었다를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 40N에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그럼 대기만 보면 돼. 40N이라 했으니까 우리 아까 요 정도 분석했었거든? 40N에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겨울철이 많다. 맞아. 선생님이 그랬지? 겨울철이 일반적으로 좀 에너지 수송이 좀 더 활발해요. 오, 디귿. 중요. 헤들리 순환의 상승분은 1월이 7월보다 더 북쪽이라고? 아니야. 7월이 지금 좀 더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7월이 좀 더 북쪽에 치우친 거 봤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적도의 북상 남하에 약간의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줘도 되지만 문제 풀 때는 절대 그게 생각이 안 났을 거야. 분석해서 하고 그게 내가 배웠던 그 배경 지식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공부 암기 했어? 좀 어려웠을 건데. 마그마 이것도 암기해야 돼. 자, 우리 보자. 문제 너무 친절해가지고 물을 포함한 어떤 암석의 용융곡선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평가원도 그래요. 우리 이 그래프 이름을 다 알아야 돼. 일단 얘네 둘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맞고 대체로 용융점이 좀 낮은 애 있지. 요 놈은 SiO2가 좀 많은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이야. 근데 얘가 원래부터 물을 포함하고 있던 건 아니고 물을 안 포함하고 있었을 때 좀 용융점이 높았었어. 그런데 침강하는 해양판이 적당한 깊이에 들어가면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여기서 물이 칙 하고 빠져나와. 약간 압력밥솥의 수증기. 여기도 지금 가습기에서 막 수증기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이야. 막 칙. 그럼 얘가 칙 하고 물을 어디다 공급해? 자기 주변에 공급하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어? 멘틀이 있다고. 멘틀이 해양지각이 아니고 멘틀에 물을 공급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뚝 떨어져. 원래는 안 녹을 수 있었던 애가 용융점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녹는 거야. 그때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마그마는 SiO2가 좀 적은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놈이 마그마니까 액체가 됐으니까 주변보다 좀 가벼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대륙지각을 만날 수 있어. 이 대륙지각 하부에 이 1000도 정도 되는 마그마가 턱 하고 들러붙으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대륙지각은 여기서 가만히 잘 살고 있었거든. 꿋꿋하게 고체 상태로 잘 살고 있었는데 즉 지하의 온도가 꽤 낮았었어. 근데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용융점보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또 녹아지는 거야. 주로 대륙지각 하부가 녹아서 그때는 SiO2가 많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지. 암기해야 되겠네. 기억. 마그마의 SiO2 함량은 기억이 많아요. 니은 섭입대에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생성되는 마그마의 성분은 기억보다 니은에 가까운 거 맞아. 멘틀이 녹아야 되거든. 자, 디귿 낚이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낚이지 마. 1년 동안 나랑 약속이야. 니은은 물에 의한 용융점 감소로까지 체크해. 거기까지 맞아. 근데 해양지각 X쳐. 얘들아,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라 빨리 고쳐놔. 주로 멘틀 물질이 녹는 거야. 해양지각이 녹는 것 같았으면 해양지각의 용융곡선이라고 배우겠지. 그리고 다시 해양지각이 일부 들어가서 녹기야 녹겠는데 얘들아, 지각은 지구 전체에서 삶은 달걀의 껍질도 안 되고 사과 껍질도 안 돼. 진짜 조금이라, 코딱지만큼이라고. 그 코딱지만큼이 어마무시한 양의 마그마 양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낚이지 말기. 디귿은 안 됩니다. 문제를 엄청 배려해줬어.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 전선 요거 안 그려줬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 동서남북 표시를 봤어. 북반구 온대저기압 주변의 일부 상황을 나타낸 거야.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뭔가 이렇게 라인이 조밀한 영역에 전선이 분포해. 왜냐면 이 조밀하다는 것은 거리에 따른 기온이 급변한다는 뜻이거든. 급변하면 무조건 전선이야. 전선을 기준으로 기상요소가 급변하거든. 특히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뒤쪽에서 밀고 가는 공기가 약간 뜨거우면 그것은 온난 전선이 돼. 얘는 상대적으로 약간 차가운 거 보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온난 전선을 기준으로 아마도 문제 그려주진 않았지만 저기압은 왼쪽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문제 그려주진 않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한랭전선 뾰족뾰족 있겠지? 우리는 온난 전선 주변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암기해야지. 온난 전선을 기준으로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바람에 남동풍, 남서풍이 불 거야.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요. 차가운 공기를 쭉 타고 올라가. 그렇지.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경계면이 생기게 되고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 부르고 그 경계면에서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만났으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고 상승기류와 함께 수증기가 응결하면 얘가 뭐야? 그치. 뭉게뭉게 구름이 생기지. 그래서 얘들아 되게 쉬워. 찬 공기의 상공의 전선면, 찬 공기의 상공의 구름, 찬 공기 쪽의 비. 모든 것은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벌어진다. 모든 사건은. 자, 다시. 오른쪽에 이제 일기기호가 기역이랑 니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암기합시다. 콩나물 대가리 쪽으로 빡! 꽂는 방향이 바로 풍향이야. 그래서 남동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니은에서 채집한 것이 적절하고 이 시커먼 거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구름이 잔뜩 꼈다는 뜻이에요. 니은은 구름이 잔뜩 꼈어. 구름이 되게 잔뜩 꼈어. 그러니까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그 두꺼운 구름 보면 어떻게 보여? 밝게 보이지. 하얗게 보이지. 그 다음에 자 이건 아직 평가원 미기출인데 우리 미리 공부합시다. 요 오른쪽은 기압을 나타내거든. 기압인데 생략된 게 좀 있어. 일단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자리에 소수점 하나 생략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9 아니면 10이 생략돼 있는데 맨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9처럼 큰 숫자로 시작하면 좀 작은 거 9 붙여줘. 이게 팁인데 요 맨 앞자리 숫자가 6에서 9 정도로 좀 큰 숫자로 시작하면 작은 거 붙여주고 한 0에서 4 정도로 좀 조그만한 숫자로 시작하면 10 붙여줘. 항상 자연은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한 1000 언저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니은에서 수집했을 때 기압이 997.3이라는 걸 뜻하거든? 그럼 디귿은 니은보다 저기압이 중심에서 좀 머니까 997.3 헥토파스칼보다는 그렇지. 약간 높게 측정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기억. 기역 지점의 상공에 전선면이 분포한다고? 아니야. 니은 지점의 상공에 전선면이 분포해. 니은. 가시 영상에서는 니은 지점이 밝게 보이죠. 그치? 기역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귿. 디귿 지점의 기압은 997.3 헥토파스칼보다 높다. 괜찮다. 갑시다. 자, 11번. 별 물리량. 이거 선생님이 좀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필살기 몇 개가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필살기는 별이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기준을 만들어버려. 그 아이가 가진 모든 물리량을 다 1로 잡아버리면 앞으로 그 기준이 되는 아이는 계산을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별 3개짜리 문제가 2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인데 얘가 사실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는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람다 맥스와 온도는 반비례하니까 요 놈을 통해서 T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그 놈을 A가 1을 가진다고 문제 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 A를 한번 기준을 삼아 볼까? 그러면 람다 맥스와 T는 반비례 관계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거든? 1은 1이요. 이쪽에 쓰는 거는 표면 온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얘는 5니까
역수를 취하면 돼. 둘이 반비례 관계니까. 따라서 얘는 5분의 1이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지구로부터의 걸 왜 줬을까? 지구로부터의 걸 왜 줬을까? 지구부터의 걸 위는 우리들에게 찐 등급을 알려줄 수 있어. 절대 등급. 그리고 그 찐 등급과 동의어는 광도야.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 문제를 쉽게 풀려면 동의어 정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람다 맥스는 사실은 얘가 목표가 아니라 t를 줬던 거고, 지구로부터의 걸 위는 사실상 우리들에게 그 별이 가지는 겉보기 등급 말고 찐 등급, 진짜 걔가 얼마나 밝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10파색이 뭔 줄 알아? 10파색이 막 이러면서 왜 10파색? 10파색은 그 별이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이 갖는, 그렇지, 찐 등급, 즉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값으로 활용되는 게 10파색이거든? 그러니까 A별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 스몰 m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5인데 다행히 그 i는 그 거리 자체가 10파색이었으므로 찐 등급도 마이너스 5다. 요거 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와의 약속이었어. A별 자체를 기준 삼기로 했으니까 A별이 갖는 광도값을 1이라고 기준 한번 삼아보자. 그럼 이제 우리 A는 거의 계산할 게 없거든? 얘들아, B별 같은 경우는 오메. 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얘 있잖아. 1000파색에 있어. 억울해.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얘는 찐으로는 진짜 밝은 애일 것 같은데 눈깔 밝기는 되게 어두운 거야. MB? 우리 MB가 15등급인 거야. 억울해. 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얘를 이렇게 10파색으로 땡겨왔을 때, 그래, 너는 진짜로는 몇 등급이야? 이 억울함이 이제 좀 풀어지겠지. 실제로는 진짜 밝은 애였을걸? 근데 되게 멀어서 지금 어두워 보이는 거잖아. 그럼 봐봐. 중요. 1000파색을 10파색으로 땡겨오면 그 위가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그렇지. 100분의 1배 된 거지. 자, 중요. 눈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따라서 거리가 요 놈이죠. 100분의 1배가 됐으면 밝기는 몇 배 되는 거야? 그렇지. 100의 제곱배 되는 거야. 밝기가 100의 제곱배면 2.5의 5승의 제곱이야. 즉 우리 지수 잘 듣고 있어요. 지수 법칙. 2.5의 5승을 제곱 때리면 2.5의 몇 승? 그렇지, 10승이야. 자, 우리의 지수! 이 지수가 뭐야? 등급의 차지. 즉, 봐봐. 얘는 10파색으로 땡겨오면 원래랑 10등급 차이나. 그러면 그 10을 더해줄 건지 빼줄 건지만 마지막에 결정 잘 하면 되거든? 앞으로 땡겨왔으니까 밝아져야 되니까 등급은 작아져야 돼. 작은 등급. 작은 등급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지, 그치? 밝아져야 되니까 등급이 작아져야 되니까 10을 빼줘야 돼. 진짜 얘는 실제로 15에서 10을 뺀 5등급짜리 별이었던 거야. 얘는 5등급짜리 별이었던 거야.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 5등급. 이거 태양이랑 똑같은 등급이네? 얘 혹시 주계열성일 수도 있겠다. 자, 다시. A의 광도를 상대값으로 1로 기준 잡아놨어? 그러면 A랑 B는 지금 몇 등급 차이나? 그렇지, 10등급 차이나? 10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몇 배라고? 10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몇 배라고? 100의 제곱배. 자, 그런데 B별이 어두운 별이지 지금? 그렇지. 그럼 얘를 1로 기준 잡아놨으면 요 놈은 10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광도의 상대값을 잡을 수 있어. 중요. 한 번 더 하자. 이 C, 뭐 좀 구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정보가 약간 모자라. 근데 다행히 발문의 마지막 줄에 A, B, C 중 주계열성은 하나이고요. 중요. C의 반지름은 A의 6.25배이다 그랬어. C의 반지름을 A 대비 6.25배라고 줬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LC를 구할 수 있어.
C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고. 왜?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으로 정의되지? 사실은 A 대 C 해서 A와의 비교값으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아까 줄여놨어. A가 가지는 모든 물리량은 다 1로 기준 잡아놨기 때문에 A는 계산할 게 없어. 어차피 계산해봤자 1이거든? 그러니까 이 값 안에다가 C가 가진 모든 것들, 사실은 A 대비 몇 배 몇 배지만 그냥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문제 발문해 준 거야. 반지름은 A의 6.25배이다. 오케이,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A의 5분의 1배잖아. 그치, 5분의 1 그냥 집어넣으면 돼. 자, 그리고 계산 잘해야 돼. 6.25는 좀 외워놓읍시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값이거든. 6.25는 2.5의 제곱이야. 그러지. 이렇게 우리 지수법칙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를 살짝 분해할게. 2.5 곱하기 2로 분해할게. 그리고 얘 4제곱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씌워 놓을게요. 아싸! 그러면 얘랑 완전히 아름답게 약분되지. 이야! 그럼 얘는 2의 4승분의 1인데 얘들아, 중요. 2의 4승이 약 16이잖아. 그치? 약이 아니가 16이잖아. 근데 얘는 이대로 쓰면 우리가 이 아이를 등급화 시킬 수가 없어. 우리는 밝기를 등급화 시키려면 우리의 지수 2.5에 어떤 지수가 들어가는지 그 우리의 지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16을 어떻게 바꾸냐면 2.5의 약 3제곱배로 바꾸는 거야. 이게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그르륵 하면 16 쬐끔 나오거든.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C는 A 대비 약 16분의 1배 정도 어두운 별인데 그 16분의 1배라는 값을 등급으로 바꾸면 약 그렇지 3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 아우 중요 진짜 연습해야 돼. 진짜 한 100번 연습하기. 그럼 3등급을 A의 것에서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 마지막 거 조심하라 그랬지. 얘는 지금 어두운 별이잖아. A보다 어두운 별이었잖아. 그러니까 등급은 커져야 되잖아. 등급은 커져야 되니까 3이라는 숫자를 더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5 대비 한 3등급 정도 좀 어두운 별. 그러니까 얘는 한 몇 등급 정도라고 대략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2등급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중요하다. 이거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지 가볼까? 기억. 기억은 1이다? 어머, 얘들아, 봐봐.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문제 조건에 ABC 중 하나만 주계열이다. 그리고 그 주계열은 표준 주계열에 해당한다. 이 말밖에 우리에게 제시된 힌트가 없거든. 잘 봐. 표준 주계열이라는 건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기준이 되는 주계열이란 뜻이야. 예를 들면 태양이 표준 주계열이다라고 하면 태양이 갖는 절대 등급 플러스 5등급을 갖는 모든 주계열은 태양과 모든 물리량이 다 똑같아. 딱 주계열 중에서도 대표 주계열이다 이 뜻이거든. 그럼 봐봐. A별 같은 경우는 죽어도 주계열이 아니야. 왜냐면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태양보다 10등급이나 밝아. 이거 절대 주계열 아니지. 다시 C도 죽어도 주계열 아니야. 왠 줄 알아?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5분의 1배. 되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거든? 근데 태양보다 7등급이나 밝잖아. 이거는 절대 주계열일 수 없어. 그러면 B가 바로 주계열이었구나. 근데 하필이면 태양과 똑같은 등급을 갖는 절대 등급을 갖는 주계열이네. 그럼 얘가 바로 대표 주계열이니까 태양이랑 똑같은 그렇지 표면 온도를 가질 것이고 따라서 람다 맥스도 똑같이 태양과 같은 1일 것이다. 좀 어려웠을 텐데 기억은 1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반지름은 A가 B의 100배이다 그랬는데 얘들아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렇지. 광도 공식을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반지름은 T제곱에 루트 L인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필살기 해줬지.
사실은 니은선지에서 A랑 B를 비교하라고 하기 때문에 A 대 B로 원래 계산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별 3개짜리 문제를 2개짜리로 바꿨어. A는 계산해봤자 전부 1이 나올 거니까 B 값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B 한번 집어넣어볼까?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으니까 1 됐고, 광도는 봐봐. A 대비 100에 마이너스 2승100. 어두운 별이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루트 씌우면 그렇지. 100에 마이너스 1승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다시 B별의 반지름 뭔 뜻이야? A 대비 100분의 1배 되는 애다 이 뜻이잖아. 바꿔 말하면 A가 100배 크다 이 뜻이잖아. 그럼 니은선지 반지름은 A가 100배이다. 맞죠? B가 100분의 1배였으니까. 하, 중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잡아. 니은 풀 때 필살기로 하나 풀어줄게.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키는 방법인데 원래는 이걸로 해야 돼. 태미 아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관계, 절대 밝기 광도와 겉보기 밝기의 관계를 정의로 풀어줬었거든? 정의로 풀어주는 거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니은 풀 때는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해줄게. 이거 진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하나 알아놓으면 유용해. 이 지구로부터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 눈깔 등급과 찐 등급, 절대 등급의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겉절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필살기야, 필살기. 진짜 빨라져. 봐봐.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 겉절이 맛있어요. 겉절이 이 뭐냐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R 거리에 비례한다야.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니은이지. 내 목표가 요 놈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다 구해놨어. C의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16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C의 절대 등급 아까 구해놨지. 마이너스 2인데 조심해. 마니까 플러스 2. 이거 살짝 계산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18. 넘어가면 23. 5 나누면 5분의 23. 로그 R인데 요게 상용 로그니까 따라서 R은 거리는 10에 5분의 23. 그러니까 뭐 한 4점 몇몇 되겠지. 한 4, 5 정도 되겠지. 4, 5 파생. 이렇게 돼. 그럼 디귿에서 니은은 1000보다 크지. 10에 한 4승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 중요. 정의로도 풀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겉절이 공식 이용하면 금방 풀려.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도 요거 활용하면 좀 빠르게 풀리는 게 있거든. 요건 필살기야. 됐어? 연습하세요. 어려웠어. 자, 이 문제도 선생님 필살기 알려줄게. 잘 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은 3개 요소가 믹스 매치돼서 한 문제로 등장하거든? 요거는 20률이야.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 발문에 뭐라 했냐면 북반구가 여름일 때 공전궤도에서 지구의 위치 변화 그랬거든. 되게 어려운 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가 있고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면 세차운동에 의해서 바뀌어.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경사각이거든. 이세경, 세경이 잘 듣고 있어요? 이세경인데 이때 필살기.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고 선지 싹 풀어도 돼. 그리고 요 회차, 우리 이제 3월 덮프지? 우리 3월 덮프에서 외적 요인 문제 선생님이 경사각 뽀개기 해줄게. 이 기니디 선지를 경사각만 보고 풀면 싹 풀려. 자, 봐. 이거 하나 써놔. 필기해놔. 경사각은 유일하게 하나의 계절에서 계절을 통제해준 상태에서 그 계절에서의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이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태복의 양이 달라지고, 즉 일사량이 달라지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낮의 길이가 달라져.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그 같은 계절에서의 온도가 좀 바뀌고, 온도가 바뀌면 연교차가 변해. 이게 시험에서 묻는 물음이거든. 그래서
경사각이 클 때는 입을 크게 벌려. 선생님이 만든 툴이야. 그 다음에 컬러 다른 걸로 경사각이 좀 작을 때는 입을 조그맣게 벌려. 이렇게 조금. 그 다음에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위에 2개를 보시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아래 2개를 봐. 그리고 남중고도는 이 순서야. 그냥 도레미파. 위에 있을수록 남중고도가 높은 거야. 남중고도 이꼴 낮의 길이 동이요.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경사각이 클 때는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높아요. 그래서 일사량도 엄청 커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갈게. 경사각이 클 때는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진짜 낮아요. 그래서 낮의 길이도 엄청 짧고요. 일사량도 진짜 쪼만해요. 그래서 겨울인데 엄청 추운 겨울 돼요. 그래서요. 연교차가 개 커져요. 이거야. 할 수 있겠어?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암기하세요. 다시. 경사각이 쬐끔할 때는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여름이 돼요. 그리고 경사각이 작을 때는요. 여기 보세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좀 높아져요. 이게 헷갈려 너희들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좀 높아져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겨울 돼요. 그래서요. 연교차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 경사각이 진짜 쉬운 건 남북방구가 같은 트렌드야. 선생님 이거 남방구에 대한 거예요? 북방구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 남북방구 공통이야. 그러니까 진짜 경사각만 보고 풀면 완전 빨리 풀리는 거거든? 자, 기억선지 볼게요. 45S, 남방구, 북방구 필요가 없어. 기온의 연교차는 기억 시기랑 현재랑 비교하는데 봐봐. 기억 시기에 경사각 요만해. 현재 여기잖아. 경사각 이만해. 다시. 경사각은 연교차랑 비례해. 경사각이 크면 연교차 크고 경사각이 작으면 연교차 작거든? 그럼 이때가 경사각 작으니까 연교차 작은 거야. 그게 북방구건 남방구건 상관없어. 그래서 기억선지 기억 시기가 크다고? 아니 기억 시기가 작아야 돼. 완전 빨리 풀려. 0.1초 컷. 자, 니은선지 볼게요. 하진 날에 밑줄 쳐놓고 써놔. 북방구 여름이라고 치환해 놓으세요. 하진날이라는 말은 북방구 여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6월 22일을 얘기하는 건데 하진날 북방구 60도 지역의 일사량을 묻고 있잖아. 일사량은 결국에는 태양의 남중고도로 결정될 수 있는 요소야. 근데 니은 시기랑 기억 시기를 묻고 있어. 다시 경사각이 클 때 북방구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높아. 일사량 개 뜨거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니은에서 니은 시기가 많다. 괜찮아? 디귿 45S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를 묻고 있어. 다시. 자, 중요. 계절을 하나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남중고도 또는 낮의 길이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경사각밖에 없다. 따라서 디귿선지 풀 때도 경사각만 보고 하면 돼. 그러면 겨울철이에요. 이때 뭐라 그랬어? 여기 아래 뭐라 그랬어? 니은 시기랑 현재를 비교하는데 니은 시기는 경사각이 컸지? 그럼 이 핑크 보는 거야? 그렇지. 여기. 겨울철에 일사량 굉장히 작겠네. 낮의 길이도 되게 짧겠네. 엄청 추운 겨울이겠네. 그럼 디귿선지에서 니은 시기가 겨울철 낮의 길이가 길다고? 아니. 낮의 길이 완전 짧아야 돼. 그러면 디귿 안 돼. 얘들아 다시 봐봐. 선생님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경사각으로만 풀어줬잖아. 이거는 숙제야. 과제 줄게. 디귿은 어차피 경사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안 되고 기역, 니은을 혼자 분석할 때 우리 세경이 순서로 외우면 좋아. 이게 주기 순서거든. 26,000년, 41,000년, 10년 순서라서 10만 년. 세경이 3개 조건을 모두 생각해도 모순이 되지 않는지 꼭 체크할 것. 복습할 때. 선생님은 지금 경사각으로만 체크를 해줬거든. 근데 20률과 세차운동 고려해도 모순 없는지 꼭 체크해보기. 그게 바로 공부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실력이 안 자라. 일단 경사각 완벽하게 선생님이랑 한 거 복습하고 숙지해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세경이 순서로 기역, 니은, 선지 다시 한번 따져보기. 숙제. 오케이.
우리 별의 일생인데 태양보다 한 5배 정도 질량이 큰 애래. 근데 태양이 한 2배 정도는 넘어가니까 주계열 단계일 때 대박 대류핵과 복사층을 갖는 대박 큰 별 맞긴 맞는데 8배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 진화 단계는 백세해성이 되는 애야. 아, 이거 질량 좀 복습해야 되는데. 잡아. 영년 주계열 뭐지? Zero AG, 빵살, 응애 주계열, 막 주계열 됐어요. 막 주계열 어떻게 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핵의 온도 높여가지고 1000만 켈빈 만들면 응애 주계열 되는 거지? 그 응애 주계열이 되는 순간부터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대부분의 일생, 90% 이상의 삶을 주계열로 살지. 근데 이 주계열로 살다 보면 분명히 중심핵의 수소가 고갈될 날이 올 수밖에 없어. 에너지는 계속 뿜뿜하고 있었을 거고. 자, 그럼 봐봐. 기억에서 니은 기간이 바로 주계열 단계야. 얘를 중심핵의 수소가 소진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주계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다시. 내 중심핵의 수소가 소진됐어. 나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어. 별이 자기 인생을 포기할까? 아니,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은 존버거든?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어 해. 근데 자기가 지금 중심핵에 가지고 있는 건 헬륨밖에 없어. 그럼 헬륨을 이용해서라도 핵융합 반응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한 1000만 켈빈이면 시작할 수 있는데 이놈은 외워. 1억이 필요해. 야,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어떻게 만들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만들 수 없지만 내가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에서 온도를 높일 수 있었던 나의 원시적인 중심핵의 온도 높이기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뭐야? 충력수축이지. 그러니까 중심핵을 쥐어짜기 시작해. 쉽게 말하면 충력수축하는 거야. 헬륨핵을 중력수축함과 동시에 이 중심핵의 온도가 1000만, 2000만, 3000만, 4000만 막 높아질 건데 걔의 온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주변부로 당연히 온도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주변부는 충분히 1000만 켈빈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주변부는 중심핵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소가 소진되지 않았었고 우주와 가깝기 때문에 우주 구성 요소랑 거의 비슷하게 수소가 되게 많거든? 그럼 주변 껍질에서 무슨 반응이 먼저 일어나? 수소 각 연소 반응이 먼저 일어나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껍질 각질할 때 각이에요. 껍질에서 먼저 일어나지. 그럼 얘에 의해서 에너지가 기체압이 싹 발산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지면서 표면적이 너무 넓어지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광도가 무지하게 커지는. 잘 봐. 이거 평가원에 그림이 나왔었어. 중심핵은 아직 수축 중, 바깥쪽은 팽창 중. 미친 난리가 난 거지. 지금 미친 듯이 난리가 난 거야. 막 중심핵은 쥐어 짜고 있는데 바깥쪽은 막 팽창하고. 이게 무슨 단계야? 이게 중거성 단계야. 잘 들어. 중심 헬륨 연소 시작 전이야. 여기야. 지금 노랑 라인이에요. 여기에요. 지금 난리 나는 요 라인. 요 라인은 준거성이라고 얘기해. 이걸 너희들이 어디서 처음 배우냐면 광도 계급할 때 배우거든. 외워야 돼. 주계열성은 5고 준거성은 광도 계급할 때 4를 배워.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중심핵이 충분히 1억이 되면 그때서 뭐가 시작해? 그렇지. 헬륨 연소가 시작되면 그때를 거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거성은 밝은 거성이냐 그냥 조금 어두운 거성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2 아니면 3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 3마리가 들어가서 탄소가 되는 반응이거든. 결국에는 또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헬륨이 소진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근데 질량이 충분하게 크지 않은 별은 이제는 아무리 컨트롤 C, 컨트롤 V 탄소를 쥐어짜도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만큼의 8억 켈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중심에 열심히 쥐어짜긴 쥐어짜. 그래서 막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해. 바깥쪽에서 헬륨 껍질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쪽에서 수소 껍질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거성, 거성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찌 됐든 간에 중심 핵 헬륨 소진 쭉 거성 가다가 더 이상 이제 반응할 수 없어. 행성상성은 거치면서 주변 날려버리고 백색해성이 되는 거지. 백색해성 자체 광도 계급은 7인데 이 문제에서 얘 자체를 기니디리로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패스할게요. 여기까지 됐어?
기억. 기억에서 리을 중 별의 광도 계급은 기억 리을 중에는 기억일 때 제일 커야지. 그치? 주계열 5니까 이거 5잖아. 4, 3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서 니은까지 걸릴 시간은 그 누구보다도 길 수밖에 없어. 왜? 주계열이니까. 대부분의 인생을 주계열로 살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리을까지 갈 때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난다고? 아니야. 이 파란색일 때는 아직 이 중거성에서 거성이 됐을 때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지. 수소 껍질이라고 얘기는 해도 괜찮지만 디귿은 안 되겠어요. 와, 만만치 않았어. 자,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AB는 모원소고요. CD는 자원소라고 줬고 AB랑 CD에 다 짝꿍이 있대. 각자에. 자, 근데 이때 봐봐. T1에서 T2라는 시간이 흐를 때 모원소가 642에서 321이 됐거든. 즉 321만큼이 감소했거든. 얘들아, 이 감소한 거 다 어디로 가게? 당연히 자원소로 가야지. 그치? 와, 근데 보니까 얘가 321이 증가했구만. 예스, 예스, 예스. 아싸. 얘네들이 짝꿍이다. 얘가 모원소고 얘가 그것의 자원소였어. 또 해볼까? T1에서 T2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1284에서 642가 됐어. 642 줄어들었네? 와우. 그럼 그 642 어디 갔어? 그대로 자원소로 가는 거거든? 얘 봐봐. 716에서 그렇지. 그대로 642가 늘어서 얘가 됐으니까 또 얘네들이 짝꿍이구나. 얘가 모원소고 얘가 그것의 자원소겠구나. 와우. 얘들아 봐봐. 나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보니까 T1에서 T2라는 시간이 A에 대해서도 그렇고 B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네. 이걸 뭐라 하지? 그렇지. 반감기라고 얘기하지. T1에서 T2는 일반감기의 시간이었어. 자, 다시 한 번 더 갈게. 얘네들이 T0라는 시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T0일 때는 그럼 모원소만 존재했을 거거든? 그러면 처음 모원소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T1이나 T2나 본인이 편한 시기 아무거나 하나 찍고 선생님 T1을 찍을게. 이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합 있지. 그게 바로 처음 모원소의 양이지. 왜냐면 처음 모원소에서 줄어든 만큼 그대로 자원소로 가니까. 우리 계속 그 기법으로 이거 구한 거 아니야. 와, 그러면 642랑 358을 더한 즉 그렇지 1000만큼이 A의 처음 양이었던 거야. 마찬가지야. 1284랑 716을 더하면 그렇지 2000이 B의 처음 양이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거 한번 볼까? T1에서 T2는 일반 감기가 되는 시간이 맞는데 T0에서 T1은 반감기 조금 모자란데? 왜냐면 1000에서 500이 돼야 반감기잖아. 마찬가지로 2000에서 1000이 돼야 반감기니까 요 T1과 T0의 시간 간격은 반감기보다 좀 모질한 시간, 좀 짧은 시간이겠어. 여기까지 됐어요? 선지 갈게. 기억. A의 자원소, A 짝꿍은 D였어요. 니은 T0일 때 B의 양은 2000 맞아요. 디귿. 자, 중요하네. 디귿에서 지금 T0 플러스 T2 하고 부등호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줬거든? ET1 이렇게 했어. 그럼 요거 선생님이 조금만 바꿀게. 이거 쪼개가지고 하나만 이쪽으로 넘길게. 그래서 T2 남겨놓고 T1 하나 넘겨서 마이너스로 고칠 거고 T1 남긴 거 여기다 그대로 놓고 T0 이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T0거든? 얘들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이거 구했었는데 T2랑 T1의 시간 간격은 일반 감기고 T1과 T0의 시간 간격은 반감기가 안 됐었거든? 그럼 얘가 더 길어야 돼. 틀렸네 지금 선지. 그치? 디귿 안 돼요. 엘라 엘니뇨 라니냐인데 보세요 얘들아. 엘니뇨 라니냐는 태평양 적도 부근 즉 무역풍 즉 동풍이 부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평상시엔 동풍이 이렇게 잘 부는데 엘니뇨 때는 그 바람이 좀 약하고 라니냐 때는 바람이 되게 세. 근데 그거를 편차 자료로 나타내고 싶대. 그럼 잘 봐. 편차라는 거는 항상 평상시 대비 어쩌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 대비 이쪽으로 부는 것처럼 느껴져. 왜냐면 약하니까. 다시. 라니냐 때는 평상시 대비 이렇게 동풍이 더 강한 것으로 느껴져.
자,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풍속 편차는 동쪽으로 향하는 걸 양으로 정의하겠다 그랬어. 그럼 반대는 얘는 음으로 정의가 되겠네? 근데 보세요. y 플러스 2 기간에는 대체로 음이네. 요거네, 요거? 그렇지, 이건 아니냐네. 그리고 문제에서 y 플러스 6 정도, 여기. 요 정도. 여기 지금 보니까 풍속 편차가 플러스로 되어 있지? 그렇지, 여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L이야. 다시. 라니냐가 발생하면요,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요, 물이 다 밀려가요, 해수가. 그래서 표층에 뜨거운 물이 밀려갔어요. 여기는 핫해. 여긴 뜨거워. 그리고 여긴 물이 너무 없어. 자연이 이런 거 싫어하지. 밑에서 그렇지, 채워주려고 용승이 쫙 일어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쪽은 좀 차가워져. 그래서 이거 사자성어 암기. 차고 뜨저, 암기. 차가우면 고기압, 뜨거우면 저기압. 라니냐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 보면은 y 플러스 2 기간, 요 그대로 내렸을 때 기압, 즉 약간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건 차가워야 돼. 여기가 바로 오른쪽. 그치? 뭔 태? 동태. 여기가 동태. A가 동태야. 그리고 B가 서태야. 요거 되겠어? 엘니뇨 단면 그리고 싶으면 좀 덜 밀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요게 해수면의 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약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처럼 그리면 돼. 자, 그럼 기억.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라니냐 때가 강하다. 그렇죠. Y 플러스 2일 때가 강하다. 니은 A 해역은 동태 맞아요. 디귿. B 해역의 서태의 해수면 높이 편차. B 해역, 서태, 왼쪽, 여기. 의 해수면 높이 편차는 Y 플러스 2, 즉 라니냐 때가 훨씬 해수면이 높지? 그렇지. 그럼 y 플러스 2년이 y 플러스 6년보다 크다. 괜찮아?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어려웠어요. 이미 잘 설명해 줄게. 한번 봐봐. 일단은 지금 우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팽창하고, 기존에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던 애들도 그 우주 팽창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서로부터 멀어지는 우주론적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상황이야. 떨어져 있어. 이 떨어져 있어.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이거 루트 5 아싸. 막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봐봐. 였던 게 루트 5배 됐으니까 얘도 그대로 루트 5배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에 루트 5배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 정도 한번 구해놓고 선지 기억 바로 갈게. T1식일 때 요게 T1으로 제시를 해줬었어. 요게 T2라고 제시를 해줬었고, T1식일 때 A에서 관측되는 B와 C의 겉보기 등급 차례 A, B, AC. 요때 A, B와 AC의 겉보기 등급 차를 묻고 있는데, 겉보기 등급 차를 물으면 겉보기 눈깔 밝기를 구해야 돼. 눈깔 밝기는 다시 한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실제 광도에 비례해. 자, 근데 문제 발문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등급이 모두 같은 세 은하 ABC야. 따라서 요건 다 똑같아. 다 1대1이야. 그럼 결국에는 눈깔 밝기를 결정짓는 건 거리란 얘기야? 그럼 AB 거리, AC의 거리는 1대2지. 그렇지. 요 안에다가 1대2를 집어넣어. 그럼 1대4지. 얘는 똑같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봤을 때 거리가 2분의 1배로 가까우니까 4배 밝아 보인다는 뜻이야. 자, 중요. 이 비율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등급으로 바꿔야 돼. 이게 바로 수능의 방향성이야. 자, 중요. 이건 수능에 나왔던 값이야. 4배 정도 밝으면 약 1.5 등급 차 정도 난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우리 이거 알고 있거든? 한 등급 차이 나면 지수야. 2.5배 밝기차. 다시 2등급 차이 나면 등급의 차를 지수로 올리잖아. 2등급 차가 나면 약 6.25배 정도 밝기가 비율로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4배, 4배였잖아 아까. 이 4란 숫자는 2.5랑 6.25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지. 그러면 2.5의 1승과 2.5의 2승 사이 한 1.5등급 차 정도로 계산하면 맞도록 수능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 그래서 한 1.5등급 차 나니까 기억선지에서 B와 C의 겉보기 등급 차는 2보다 작다. 괜찮아. 이거 기억부터 엄청 중요했어. 그 다음에 디귿 먼저 갈게. T2 시기일 때 C에서 관측한 A의 적색편이. 자, T2 시기일 때
C에서 관측한 A의 적색 편이 그리고 T1 시기일 때 B에서 관측한 요거 C의 적색 편의를 묻고 있거든? 그러면 V는 HR CZ에 의하여 거리의 B가 2 루트 5와 루트 5면 거리의 B가 즉 1대2면 얘도 1대2요 적색 편의도 1대2잖아. 얘네들이 다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 디귿선지에서 그렇지. 적색 편의의 2배이다. 괜찮네? 자, 니은이 진짜 어려웠거든? 얘들아, 선생님이 니은 선지를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쉬운 숫자로 하나 가정을 할 건데 니은 선지에서 지금 T2 시기일 때 B와 C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T2 시기일 때 B와 C에서 동시에 요이 땅하고 출발한 빛이 A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잘 봐. 그냥 생각하면 빛은 빛의 속도라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거리의 B가 1대2니까 시간이 거속시에 의거하여 딱 2배가 될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주가 팽창하는 게 문제거든. 잘 봐. 선생님이 아예 그냥 정량적으로 보여줄게. 지금 AB와 AC의 관계를 묻고 있거든. 편의상 좀 값을 편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A, B 사이의 거리를 그냥 2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 이 시기에. 그리고 B, C, A. A랑 C 사이의 요 거리를 2배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2배로 정의를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야. 지금 밑으로 갈수록. 그럼 일정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겠지. 어떤 일정한 시간 t라는 동안에 얘네들이 2배 정도 팽창했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쭉 팽창을 해서 A, B 사이의 거리가 여기 그만큼 늘어났어. 우주 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4얼 정도, 2배 정도로 팽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다시,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얘도 2배 팽창해야 되니까 살짝만 멀리 그릴게요. AC 여기다 그릴게. AC는 기존에 AB보다 2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비율로 팽창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2배 팽창해야 돼서 AC의 거리는 8얼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요거는 AB야. AB 잡아.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위치에서 빛이 요이 땅 하고 출발했어. 다시 그 시기에 C에서 빛이 요이 땅 하고 출발했어. 그리고 그만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빛이 정확하게 잘 봐. 요만큼이 이 얼이니까 4얼만큼 됐다고 했을 때는 요만큼이 얼이거든. 이미 똑같은 비율을 팽창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빛이 B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 T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즉 3얼만큼의 거리를 달려와서 A에 닿은 시점이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역시 그 동시에 출발한 빛은 같은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똑같이 3얼만큼을 이동했어야만 할 거거든? 다르게 이동할 이유가 없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4얼이야. 여기랑 여기랑 같고 8얼만큼 2배 팽창했으니까 나머지 4얼을 여기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남은 구간이 2얼만큼이었고 다시 여기서 출발한 빛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역시 3얼만큼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얘가 열심히 출발해서 와서 여기까지 지금 3얼만큼을 이동해서 온 상태야. 자, 근데 잘 봐. 이만큼 이동해 왔을 때 B에서 요이 땅 하고 출발한 빛은 A에 이제 도착했어. 근데 여기서 출발한 빛은 아직 3얼밖에 못 왔고 잘 보세요. 앞으로 이만큼을 더 가면 맞잖아. 여기가 4얼이었으니까 3얼만큼 왔으니까 요만큼이 얼이잖아. 그럼 3얼을 더 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안 된다니까. 왜? 봐봐. 얘는 이만큼의 기간을 더 가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달려가는 동안 얘가 힝 속았지 나 간다 이러고 우주 팽창해서 더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주가 팽창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2배 걸려서 가는 거 맞아.
근데 정확하게 2배를 가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그 빛이 빨간색으로 할게. 그 빛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 6월밖에 못 가. 정확히 2배면. 근데 그 사이에 A는 도망가 있어. 왜? A가 도망가려고 가는 게 아니야. 우주가 팽창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플러스 알파만큼, 이만큼의 기간을, 이만큼의 거리를 더 달려가야 겨우 닿기 때문에 사실은 2배보다도 플러스 알파다 이거야. 아, 어렵지. 잘 이해해야 돼. 어려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니은선지 T2 시기일 때 B와 C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A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가 2배가 아니야. 2배 하고도 플러스 알파다. 어렵다, 어려워. 연습합시다. 아, 이건 좀 수월했어. 가자. 태풍이 시리릭 지나가는데 30도 이하 구간은 무역풍이 부는 영역. 요 이상은 우리나라지? 편서풍이 부는 영역. 무역풍이 불 땐 좀 느렸다. 도도도도도독 이렇게 가다가 약간 빨라지네. 도도도도독 갈 때 기압이 거의 안 변했는데? 근데 요거 지나고 나니까 기압이 35나 많이 변했다. 기압 변화량은 여기서 훨씬 크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수능 기출이에요.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9월 1일이야. 이땐 9월 1일이니까 태풍이 요 아래쯤에 있었겠지. 이때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보니까 좀 플러스 값이 보여. 그러니까 수온이 좀 높았거든? 근데 태풍이 휘리릭 휘젓고 지나간 이후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온이 우리나라 주변 보면은 좀, 그렇지, 마이너스가 보여. 수온이 좀 낮아졌어, 얘들아.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 혼수심이 만약에 이렇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혼수심은 약간 이렇게 돼. 왜냐면 태풍이 주변에 바람을 엄청나게 일으키지. 그럼 그 강한 바람으로 휘저어서 기존의 혼합층이 아닌 영역까지 혼합층이 매우 두꺼워지지. 그리고 태복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을 뒤섞어 버리니까는 표층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지면서 표층손이 좀 낮아지는 게 태풍이 휘젓고 지나간 후에 수온의 변화거든. 오케이? 그러면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혼합층의 끝, 다시 말하면 수온 약층은 시작되는 깊이는 평상시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 이거 중요하네. 기억. 태풍의 중심기압 변화량은 무역풍 때보다 편서풍 때에서 큰 거 맞았고요. 니은. 태풍 통과 전에 태풍 이동 경로상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대체로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해. 같거나 높은 거. 그다음에 디귿. 태풍 통과 후 태풍 이동 경로상의 수온 약층 시작 깊이는 대체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깊어져야지. 중요. 다 끝나갑니다. 세 문제 남았어요. 비니님 다 끝났어요. 힘냈어요. 자, 가자. 너희들도 힘내고. 자, 가자. 이 네모. 나는 이 고지자기 줄무늬 문제를 그냥 네모라고 불러. 고지자기 줄무늬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해령에서,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에서 응애 새로운 해양 지각들이 탄생하고 있어. 근데 같은 시기에 응애한 애들이라면 그 같은 시기에 기록된 같은 자극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지금 해령에서 응애하는 애는 지금의 자극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지? 정자극기의 정이지. 그래서 문제 주지 않았지만 해령에서 지금 막 응애한 시커먼 거, 요게 바로 정자극기를 나타내. 이해돼? 과거의 그 정자극기와 같은 자극 상태는 모두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이상하다. 이 라인, 점선이 나이를 나타낸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해역 A에서 응애한 해양 지각은 요까지 오는데 40마가 걸렸어. 근데 해역 B는 보이지도 않아. 흰 소같지 하고 보이지도 않아. 같은 시간 동안에 엄청 많이 밀렸네? 이 무슨 차이지? 응애 속도 차이지. 응애 속도를 좀 고급지게 바꾸면 확장 속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는 좀 느리느리 노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얘는 그 같은 시간 동안 휘리릭 하고 확장 속도가 좀 빠른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확장 속도에 따라 해저면의 경사가 달라지거든. 이거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줄게.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는데 해령 밑에서 멘틀이 상승해. 뜨거운 놈이 상승해. 그러다 보니까
해령 부근에서 굉장히 땅이 열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있어. 엄청 높아져 있어. 자, 그런데 심해저 평원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애들은 그 핫할 때보다는 확실히 식어지겠지? 그 밑은 추울 거니까. 식어지게 되면 밀도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커지게 되면 훅 하고 가라앉아서 경사가 생기거든? 근데 봐봐. 확장 속도가 겁나 빠른 애는 휘리릭 가. 식을 새도 없이 휘리릭 밀려. 그러니까 비슷하게 열팽창해 있어. 근데 확장 속도가 세워라 내워라 응애응애가 느린 애들은 그 세워라 내워라 하는 동안 다 식어. 그래서 훅 꺼져 있어. 이렇게 돼. 그래서 사면 경사가 좀 완만한 애는 확장 속도가 빠른 애고 사면 경사가 급한 애는 확장 속도가 좀 느린 애야.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응용할게요. 이건 평가원 이미 기출된 거고 한 번 더 응용이야. 만약에 해령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있을 때 얘네 둘의 높이가 같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해령의 높이가 같았으면 얘가 훨씬 더 깊이 있어야 할 놈이 만약에 내가 이 둘의 높이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평행이동 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즉 해령 자체에서 즉 그 시작점의 높이 자체가 달랐으면 같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이 아이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즉 이 빨강색이야. 확장 속도가 느린 애가 해령 부근의 정상부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한 번 더 꼽니다. 수심을 잴 때는 저기 바닷물의 표면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재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정상부 자체 높이가 높은 애는 수심으로 따지면 수심은 얕은 애지. 얕은 애지. 기억. 해양지각의 평균 확장 속도는 A가 느리다. A가 느리다. 괜찮아요? 자, 디귿.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500km. 같은 지점의 해수면에서 측정한 왕복 시간이 같다면. 해수면에서 측정한 왕복 시간이 같다면이라는 말은 요 수심이 같다면이라는 말이잖아. 엄청 꽈졌지? 해령 정상부의 수심은 그치. 엄청 말이 어려워서 A가 얕다 그래야 돼. 빨강색이 얕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은 B에서 40마 전에 생성된 암석은 역자극일 때냐고 물어봤는데 40마를 B에서 숨겨놨잖아. 하지만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애들은 같은 자극 상태를 기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이거 시커먼 거거든? 그 시커먼 거 아까 내가 정자극기라고 찾았거든. 따라서 안 보여줬지만 힝 속였지만 얘도 당연히 정자극기에 생성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틀렸네요. 자, 거의 다 했어. 근데 만만치 않은 두 문제가 남았어. 근데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자. 자, 가자. 별과 행성은 서로의 중력장에 묶여서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상호 공전해. 이 공통 질량 중심은 행성과 별의 질량비를 내분점으로 하는 지점에 찍혀. 행성과 별의 질량이 1대 40이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은 1대 40이야. 이만큼의 비율, 내분점의 공통 질량 중심이 찍혀. 자, 그런데 중심별의 공궤반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0.01AU란 뜻은 중심별이 얘를 중심으로 뱅글 한 바퀴 돌 때의 그렇지, 요만큼. 공전궤도 반지름이 0.01AU라는 말이고 따라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도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겠네? 왜냐면 1대 40은 0.01AU 대 X 하면 되니까. 그럼 40배 때려주면 되니까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얼마였다는 뜻이야? 그렇지, 0.4AU였다는 뜻이거든. 자, 근데 문제에 이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했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 1AU야. 그런데 우리의 지구는 굉장히 생명 가능지대에 놓여 있지? 그런데 이 행성은 별한테
가까워야 겨우 생명 가능지대, 겨우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그나마나 받아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걸 뜻해. 즉, 이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태양보다는 훨씬 작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별한테 가까워야 그나마 따뜻한 온기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광도가 되거든. 그래서 기억선지의 중심별의 광도는 태양보다 작아요.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는 평균적으로 1이고 0.9에서 한 1.1 정도 되거든. 그치? 엄청 조그만 별이었다.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선지에서 만만치 않은 것들을 묻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디귿부터 할게요. 행성의 평균 밀도, 중심별의 평균 밀도. 즉, 밀도를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얘들아, 밀도는 뭐분의 뭐? 밀도는 P분의 량. 그렇지. 여기서 별과 행성의 순서대로 선생님이 이 안에 값을 쓸 거야. 근데 질량비는 아까 구했거든? 중심별이 40배 무겁다고 구했거든? 근데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부피는 걔네들이 갖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 얘네 반지름 어디서 구해요? 여기서 구해야지. 가자. 이 식현상에 의해서 어두워진 정도는 중요합니다. 중심별의 단면적 대비 행성의 단면적이야. 중심별의 반지름은 큰 R, 행성의 반지름을 작은 R이라고 선생님이 해볼게. 그 어두워진 정도가 1에서 0.91이니까 0.09 왔다 09. 자, 그럼 여기서 R은 0.3 R. 이게 뭔 뜻이야? 중심별 대비 행성이 0.3배 정도 쪼마나타 이 뜻이잖아. 나네. 항성과 행성의 반지름비는 1대 0.3인데 부피 해줘야 되니까 세제곱 때려줘야 되겠죠. 됐어? 그럼 요것만 좀 계산하면 되는데 디귿선지의 주인공이 은는 이가 행성의 평균 밀도거든? 그러면 행성의 평균 밀도를 구할 생각으로 별, 기준이 되는 아이는 무조건 다 1로 만들면 돼. 그러면 얘가 뭐냐면 1분의 40대에 0.3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를 1로 만들 거니까 40을 이쪽으로 넘겨. 이렇게 넘겨. 그리고 0.3의 세제곱을 살짝만 풀었으면 10분의 3의 세제곱이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3분의 10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분자로 집어넣을 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얘를 한 3점 몇몇 되잖아. 그럼 3.xx 세제곱 그냥 이렇게 해. 빨리 계산하는 방법. 필살기!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한 27 어쩌고 될 거 아니요. 그럼 얘가 40분의 27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대 1보다 작은 값이잖아. 하하하. 그래서 디귿에서 행성의 평균 밀도는 중심별보다 작지. 어려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은 선지도 선생님 필살기 알려줄게. 진짜 빨리 푸는 방법. 적식청. 세뇌, 적식청. 잘 봐. 이 빨간색 큰 아이가 별이야. 그리고 요게 행성이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보고 있을 때, 자, 이렇게 가렸지, 지금. 이게 식현상이지. 잘 봐. 그러면 별이 움직임 보세요. 별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멀어지면은 적색편이. 적식청. 돼? 근데 이거 공전 방향 바꿔도 똑같아. 그래서 필살기야. 볼래? 적식청. 보여? 적식청. 적색편이 다음에 무조건 식현상 다음에 무조건 청색편이. 그럼 봐봐. 여기가 식이잖아. 식. 여기가 식이잖아. 식.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2.5칸. 여기 딱 기준으로 무조건 적식청. 다시 적식청이야. 완전 필살기야. 진짜 0.1초 컷 선지 대불어. 그럼 니은 선지에서 T0 플러스 0.3이니까 T0 플러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모르니까 무슨 나라? 빨간 나라. 적색편이.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적색편이가 나타난다. 필살기. 자, 마지막! 가라!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 어려웠어. 하지만 선생님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왜냐면 봐봐. 직의 비 있고 직의 비에 고지자기그 겉보기 이동 경로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30에서
120. 약간 90 차이가 나잖아. 다시. 지게 A 여기 있고 지게 A의 고지작이 그게 겉보기 이동 경로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도가 180이 차이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네모로 그려주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지구본에 그리는 거야. 선생님 미리 그려왔어. 이렇게. 그럼 진짜 쉬워지거든. 봐봐. 똑같은 건데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로 놓고 지게 A랑 지게 B를 선생님이 따로 그려놓은 거야. 시험 중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연습하는 거야. 그럼 A부터 우리 한번 분석해보자. 얘들아. 지게 A는 현재 여기 놓여있고 기억 시기에 고지작이 극을 여기다 찍어놨는데 도대체 학자들이 왜 기억 시기에 고지작이 극을 여기다 찍어놨을까를 감정이입을 해야 돼. 이거 감정이입 안 하면 이거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난 못 풀어요. 봐봐. 도대체 학자들이 고지작이 극은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과거에 고지작이 극을 저기인 것 같은 것 마냥 찍어놨을까? 그 기억 시기의 암석을 찾아 뒤져봤더니 그 속에 고지작이 극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그 아이의 수평 방향 성분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어디 있나 봐. 그리고 수직 방향의 성분 뽁하고 기울어진 뽁각이잖아. 뽁각.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복각 있지. 복각은 당시의 자극과 내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잖아. 걔가 얼마만큼 팍 처박아 있었나 봐. 팍 처박아 있으니까 아, 방향은 여기고 거리는 복각을 통해서 아, 요 정도 있었나 보구나 하고 찍어놓은 거야. 마찬가지야. 니은식의 암석을 찾아 뒤져봤더니 그 아이의 수평 방향 성분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 어디 있나 봐라고 추정함과 동시에 얼마큼 팍 쳐박아. 복각이 있으니까 쟤랑 나랑 거리는 요 정도 되나 본데 하고 여기다 찍어놓은 거라고. 근데 자북은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니까. 그 말이 어디 써있냐면 문제 마지막 단조건이야. 니네 이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지. 고지작이 극은 고지작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자북 이꼴 진북이고 진북 이꼴 픽스되어 있었고 진북 이꼴 90n이야 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뻑큐 엄지 잡으세요. 뻑큐 엄지 잡아. 뻑큐를 고지작이 극으로 잡고 엄지를 지게로 잡아. 그리고 옛날로 시간을 되돌려. 어떻게? 이 뻑큐는 90n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평행이동. 이렇게. 그러면 엄지 봐봐. 엄지가 그대로 같이 평행이동해서 따라 내려가지. 그 엄지가 바로 기억 시기의 지게 A의 실제 위치였던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기억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와야 자기의 원래 본 위치로 오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한 칸, 두 칸 내려야 돼. 그럼 지금 적도에서부터 30도, 30도 두 칸 내리면 과거의 기억 시기에 지게 A는 저기 60S에 있었다는 걸 뜻해. 한 번 더 해볼까? 무조건 뻑큐 엄지, 필살기. 뻑큐, 니은 잡고 엄지, 지게 잡아. 그 다음에 뻑큐를 90N으로 그대로 평행이동시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엄지도 그대로 같이 딸려 내려가지. 그게 바로 지게 A의 과거 니은 시기의 위치였던 거야. 그러면 한 칸만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지게도 한 칸만 내리면 되니까 니은 시기에는 지게 A는 30S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복각의 크기, 절대값 언제 커야 돼? 그렇지. 고위도에 가까울수록 커야 되니까 복각의 크기는 그렇지. 기억 시기에 좀 더 컸겠지. 선지 보세요. 니은. 지게 A에 기록된 고지작이 복각의 절대값은 기억 시기가 더 고위도였기 때문에 커요. 디귿. 지게 A에서 고지작이 수평 성분의 방향은 그대로 동일 경도 선상을 따라 지금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좌우로 바뀔 일이 없었다. 수평 방향의 성분은 그대로 동일했다. 디귿도 좀 어려웠지? 디귿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잘 봐. 이제 지게 B를 분석을 할 거야. 지게 B도 마찬가지로 니은 시기의 고지작이 극을 여기다 찍어놨어. 문제 묻진 않았지만 이 공부를 위해서 한 번만 설명해주면 왜 여기다 찍었냐면 수평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리고 복각이 얼마 처박아 있으니까 여기인가 보다. 그리고 거리는 저긴가 보다 하고 여기다 찍어놓은 거야. 다시 기억 시기의 수평 방향 성분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찍어놓은 거야. 그리고 복각이 확 처박아 있길래 되게 가까이다가 이렇게 추정해 놓은 거야. 그럼 당시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그럼 어쩌자고? 뻑큐 엄지 잡자고. 이렇게 잡으세요. 뻑큐 엄지 잡아. 그 다음에 뻑큐 고지작이 극은 한 번도 90n에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평이동. 이렇게.
그럼 엄지가 바로 니은 시기에 지게 B의 위치가 돼. 지게 B는 니은 시기에 정확하게 적도에 있었어. 선생님, 정확하게 적도에 있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봐봐. 이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90 차이나.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90 차이가 뭐예요? 각거리 90을 얘기하거든. 지구의 9에 가운데 중심이 있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대로 재면. 잡아. 여기가 자북이야. 90n이야. 그리고 여기가 적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적도까지 그대로 이렇게 내려. 그러면은 그 9의 중심에서 이렇게 재면 각거리가 90 되는 거 느껴져요? 봐봐, 다시 여기다 그려줄게. 봐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요거 9의 중심. 여기가 90n이야. 그 여기가 적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 맞지? 이거 90도란 뜻이야, 지금. 요만큼의 각거리가. 근데 봐봐라. 이것도 90인데 무한대야. 이것도 90이고 맞지? 이것도 90이고 이것도 90이야. 무한대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적도까지 전부 90이지. 자, 이거를 선생님 지금 뇌를 이렇게 90도 틀어볼게. 치환할 거야. 얘를 이렇게 90도 틉시다. 틀어서 이쪽으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이 지점을 마치 90n으로 치환한다고 생각해.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 그 다음에 요 라인 보이세요? 이걸 적도로 치환한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똑같잖아. 9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놨지만 사실은 무한대. 이거 다 돼. 이거 전부 각거리 90으로 치환이 가능해. 돼? 그래서 그대로 뻑혐지 잡고 이렇게 옮기면 정확하게 90으로부터 딱 내려온 90n으로부터 90도 각거리 내려온 적도상의 과거에 지게 A가 지게 B가 위치에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어려웠어. 그냥 시험 삼아. 이건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기억도 이렇게 뻑혐지 잡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 그냥. 그러면 현재 위치보다는 조금 멀어서 살짝 지금보다 60n보다 살짝 저위도? 그러니까 과거에 니은 시기에 여기 있었고 기억 시기에는 이쯤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지게 B는 니은 시기에 적도에 위치했단 맞아요. 진짜 중요하네. 평가원에 나온 거를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응용해서 낸 거야. 근데 수능은 언제나 기출이 진화하거든? 기존에 나온 거, 마더텅 다 풀었다, 자이스토리 다 풀었다, 나 기존 거 되게 잘 풀었다, 만족해 이러고 넘어가면 수능장에서 되게 당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다 투입돼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다 투입돼서 모의고사를 엄청 열심히 연구한단 말이야. 수능에서 그 다음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맛봐야지 가서 당황을 안 하고 사고력 쑥쑥해서 잘 풀 거 아니야. 조금 어려웠지만 반드시 연습을 해놔야 하는 영역입니다. 얘들아 3월 덮부부터 진짜 만만치 않았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꾹 참고 막 사탐런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잘 잡고 잘 붙잡고 연습하면 분명히 되거든. 선배들이 분명히 잘 해냈단 말이야. 너희들도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오답노트 정답노트 열심히 해가지고 잘 채워서 4월 덮프에 지금 틀린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맞기. 5월 덮프 지금 틀린 거에 한두 문제 더 맞기.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 문제씩 더 맞아지면 수능에 만점이야.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려봅시다. 우리 4월에 벚꽃 필 때 만나요. 안녕!